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돈 공부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그럼 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지? 하며 막막했는데, 그때 돈 공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시야를 넓혀줬던 책들이 있어요. 오늘은 강정복, 제갈 현열 저자의 돈 공부는 처음이라 돈의 시나리오와 함께 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부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 좀 뒷걸음질 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저도 어려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미있으며 돈에 대해서 좀 알고 사용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고 동기부여도 되실 거예요. 책의 저자 김종봉 작가님은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해 이제는 투자 수익만으로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투자의 대가이자 자산관리그룹의 대표입니다. 이분은 교육이나 강의 등 남을 통해 버는 수익이 아닌 온전히 자기 자산을 이용한 투자로 35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다고 해요. 그는 15년 동안 자칭 투자 고수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들을 집필하셨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책을 출간한 후 투자자들은 이 책을 좋아하고 전문가들은 이 책을 싫어했다고 해요. 또한 수십억, 수백억 원을 굴리는 투자 자문가 대표들은 책 속에 담긴 저자의 전략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동의를 구했고 월 수천만 원을 버는 투자자들도 이 책을 읽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돈에 관한 그의 철학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학교 후배였던 한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꿈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빠, 저는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싶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싶고 좋은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꿈 중 하나예요. 그렇게 시작된 꿈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자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다니던 그 친구가 5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던 이유도 그곳에서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가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돈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며 진지하게 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정녕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만약 꿈을 이루는데 돈이 필요하거나 돈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돈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봤어야 합니다. 어렵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당신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그 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나 원하는 일, 원하는 재화에 돈만 많으면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돈만 많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돈만 많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건데, 돈만 많으면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만 많으면 저런 차 한 대 끌고 싶은데. 사실 누구보다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품은 희망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종교의 귀의에서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면, 당신이 희망하는 거의 대부분은 결국 돈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돈을 모른다는 것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당신의 삶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돈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나요? 돈을 알아보다, 돈을 공부하다. 이 문장은 어딘가 어색합니다. 늘 우리 곁에 있는 돈이지만 사실 우리는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은 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말 다양한 답변과 마주했지만 가장 명쾌하고 단순한 이유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없이 익숙한 돈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수익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악착같이 회사 생활을 하고 늘어나는 카드빚과 마이너스 통장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힘들어하고 커가는 아이와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돈은 우리에게 만족의 도구가 아니라 불안의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불안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처음 만난 낯선이가 무섭고 불안한 이유는 그 사람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건강검진을 받으며 불안한 이유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무지로부터 출발합니다. 늘 돈을 벌고 쓰며 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버는 돈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입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도, 선배도, 대학도, 사회도, 그 어떤 존재도 돈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돈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다면 돈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돈을 알면 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SNS에 올린 명품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며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몰랐기에 가졌던 자격지심과 불편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을 알면 오직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며 돈을 법니다. 회사를 위해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 것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만족할 만큼의 돈을 얻지 못합니다. 남이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만족할 만큼 벌게 됩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건 돈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기 다른 경제적 상황, 직업, 자산을 모두 관통하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을 해결해주는 해답만이 존재할 뿐이죠. 즉, 자산 상황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돈을 아는 것입니다. 저의 시작은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난 현재 저의 자산은 수십억 원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고 때론 자만하였고 때론 실패하였으며 때론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와 고난을 통해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배움을 청하려 수도 없이 달려갔지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겪었던 그 과정의 아픔을 여러분은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삶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이기에 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성실함과 꾸준함의 패러다임과 항상 부딪혀야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극단적으로 배척하는 일부에게 참 많은 편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돈 욕심 많아 나중에 망할 게 뻔한 아이라고. 저는 그들에게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설득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살 세상은 그때와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늘 돌아오는 얘기는 그래도 너희는 밥은 먹고 살고 있다. 지금처럼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당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투자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존에 알고 있던 투자의 근본적인 틀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마 투자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파이프라인 우화일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을 갈망하는 A와 B가 있었어요. 둘은 매일같이 서로의 성공을 기원하며 돈을 벌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재력가 C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아랫마을까지 가져다 주면 한 통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A와 B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오후 늦게까지 산을 올라 저녁이 지나서야 물 한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일 10만 원의 돈을 모았던 A와 B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평소 건강하고 체력이 좋았던 A는 매일같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몸이 약했던 B는 한 달쯤 지나자 무거운 통을 가지고 올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A는 매월 300만 원을 벌 수 있었고 돈을 모아 젖소와 집을 구매할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더 빨리 단축하기 위해 더 큰 통을 가지고 올라와 물을 길러와야지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B는 자신의 몸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을로 물을 쉽게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했고 몇 달이 지나 B는 산꼭대기에서 물이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파이프라인을 형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면이 완성되자 기쁜 마음으로 A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정말 엄청난 걸 발견했어. 지금 당장 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구상해둔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나중에는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A는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언제 그 공사를 끝내냐? 차라리 나는 그 시간에 쉬었다가 더 큰 물통에 물을 채워 10만 원을 더 버는 게 좋아. 그렇게 A는 B의 제안을 거절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B의 제안을 듣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놀리기 시작하였고 A가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물 깃는 일을 마치고 매일 조금씩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개월 동안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B는 한 번에 그리고 단숨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A는 자신이 타고 다닐 멋진 당나귀도 사고 집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준 시에 감사하며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풍족한 먹거리와 아늑한 집을 갖게 된 A는 남은 돈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감하면 매일 술을 마셨고 친구들과 어울리길 좋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고 그와 어울려 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더 지난 어느 날 A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C가 10만 원이었던 물 한 통의 가격을 5만 원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A는 늙고 지쳐서 젊을 때처럼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릴 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을 때쯤 A는 갑자기 B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B에게 찾아가 보니 B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늙어서 더 이상 물을 가지고 올 수 없게 되었지만 B는 먹고 놀고 휴가를 즐겨도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내려와서
돈을 계속 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A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입니다. 지금 당장 소득을 늘리기 위해 업무량을 늘리고 소득이 늘어나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꿉니다. 반면 B는 당장의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소득을 얻는 형태를 변화하려고 고민했습니다. 단순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얻는 소득을 택한 것입니다. 즉, B는 생산 수단을 고민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물보다는 생산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생산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부터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 이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다. 생산 수단을 확보하자. 15년 전 파이프라인 우화를 읽고 내가 느낀 점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아마 당신도 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매력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것이며 생산수단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저와 같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이프라인 우화의 감명을 받아 결국 투자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우화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생산 수단, 즉 투자 방식을 가져야 한다. 이 한 가지 말입니다. 저는 나만의 투자 방식을 갖기 위해 20대 중 7년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처음 수개월 동안은 아무 진척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B는 한 번에 그리고 단숨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챘다면 조금 덜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뒤늦게 배운 이 말의 숨은 의미가 투자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뒤집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투자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주식 투자?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 경매? 창업?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미래의 수익을 위해 현재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 그러나 이 말은 틀렸어요. 미래의 수익을 위해 현재의 자본을 투여하는 것이 투자라면 카지노에 3만 원을 거는 행위도 투자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도 이 행위를 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행위를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투자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정성입니다. 투자와 도박은 내가 투여하는 자금에 어울리는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지 쏟지 않았는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옆집 아저씨가 A기업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난다고 하여 당신도 A기업 주식을 그냥 샀다고 치죠.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건가요? 아니면 주식 도박을 한다고 할 건가요? 당신은 주식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던 B는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수개월간 아무런 진척이 없어 보였던 것은 A의 시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어 보였을지라도 B는 수개월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종류에 대해 고민했을 수도 있고 수압과 파이프라인의 상관관계 혹은 지지대의 종류를 공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막상 설치해보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 해결하기 위해 골몰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일이라도 B가 멈추지 않고 계속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B가 마침내 건설한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생각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파이프를 샀던 비용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과 비용에 시간과 정성을 들였기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기에 저는 선택과 비용에만 집중했어요. 주식 잘한다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사라는 종목을 샀고 누가 돈 좀 번다고 하면 나도 빨리 그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시간과 정성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고 8년간은 내내 돈을 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했던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고 다시 이 우화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수단을 만들자가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했고 그 수단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가 지난 날까지 새로 깨달은 내용이었다면 이제 저에게 보이는 궁금증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B는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B가 더 똑똑해서? B가 학벌이 더 좋아서? B가 집이 더 잘 살아서? 아닙니다. 바로 체력이 좋지 않아서였습니다. A보다 체력이 좋지 않아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B는 당장의 생산물을 획득하는데 한계를 느꼈죠.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B는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B가 한계를 자각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한 그 순간을 계기라고 표현합니다. 돈을 알게 된 후 투자자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계기가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투자자가 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기는 자신만의 생산수단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자기만의 생산수단을 갖는 건 파이프라인에 주도성을 담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계기는 생산수단을 가져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 계기는 도대체 언제 올까요? 궁금증을 풀어줄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미래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계기는 영업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영업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는 영업사원이 스스로 설정하는 계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직접 몸으로 뛰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품을 팔아야 하는 직무인데 직접 뛰기 위해서는 스스로 움직일 만한 근거, 즉 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영업 조직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면 가장 처음으로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꿈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큰 도화지에 자신의 미래를 적고 타고 싶은 차량도 출력해서 붙이고 꿈을 언제 이룰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팀원과 공유합니다. 갖고 싶은 것을 나열하고 이루고 싶은 삶을 나열하니 지금 열심히 살지 않으면 꿈꾸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업을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자를 소개하고 그들의 성공담을 전해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늘 존재합니다. 보통은 힘든 과거를 딛고 인생 역전을 하는 사례가 많죠. 투자 관련 책을 쓰거나 성공담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로 크게 한 번 망하고 혹은 두세 번 망하고 다시 일어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불우한 환경과 실패 경험이 있어야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불우한 환경을 겪으며 실패를 겪으며 얻어낸 게 무엇인지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실패를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것과 실패를 인정한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간혹 장사를 하다 접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들이 가게를 정리할 때 저는 왜 망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경기가 참 좋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30대인 사람들은 제 말에 공감할 거예요. 당신은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장사를 접을까요? 아닙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장사를 시작한 것도 분명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제가 묻는 건 환경이 아니라 사장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입니다. 장사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예를 들어 자리가 안 좋았다, 아이템이 안 좋았다, 손님 관리가 안 되었다, 직원 교육에 실패했다 등 잘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해야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7년간 돈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돈을 벌었던 시기와 그때 샀던 종목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돈을 잃었던 시기와 그때 샀던 종목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매년 잃으면서 잘못을 인정했고 인정한 후에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돈을 잃은 방법을 하나하나 없애다 보니 제게 남은 건 돈을 잃지 않는 방법들이었습니다.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돌아가 보죠. 많은 사람들이 비의 체력이 좋지 않아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자신이 A보다 체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했기에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다 보니 파이프라인이라는 생산수단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누군가는 미래를 고민하다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서 미래를 고민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라도 자신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만 하는 사람들보다 성공에 더 가까울 뿐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완전하려면 한 가지가 더 붙어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에서 배움을 찾을 때 비로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투자자가 되기 위한 계기를 만들려면 한 번쯤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고 매 순간의 실패 속에서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제고 당신의 계기가 되어 투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 책이 당신에게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에는 돈이 있었으나 그 중요성을 미처 몰랐음을, 그리고 이제는 돈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음을, 돈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투자자가 되어야 함을 인정하길 바래요.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면 감각이라는 것이 생겨 척 보면 척이 됩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돈을 공부하고 가르쳤으며 전업 투자자이자 자산 관리자였고 때로는 강사이자 상담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고민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최근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고민의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바로 돈이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몇 년간 급등하고
최근 주식시장도 폭등하면서 돈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돈을 번 것처럼 느껴지고 SNS나 유튜브를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늘었을 것입니다.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는 친구의 자랑, 혹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익 창출과 관련된 글과 영상 때문에요. 돈 벌기 쉽다고 말하는 친구는 대부분 얼마 전부터 주식을 시작한 사람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폭락했던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 시기에 주식시장에 올라탄 사람은 대부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게다가 제약주의 황금기가 맞물리면서 이 시기에 주식을 시작한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어느새 돈이 불어나 있는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자랑합니다. 돈 벌기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일만 하며 열심히 사는 것은 바보라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당신은 불안해집니다. 노동으로 버는 돈의 크기가 저들이 버는 돈에 비해 한없이 작아 억울해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대표님, 요즘 너도 나도 주식을 한다는데 저도 주식을 해야 할까요? 주식이 계속 오르고 코스피가 4천까지도 간다던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돈을 벌까요? 불안을 느끼며 투자를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당신도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투자자가 되기에 당신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오직 자신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 시기는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수치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있는가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식에 투여되는 돈이 병사이고 주식시장이 전쟁터라면 당신의 돈과 내 돈 중 어느 쪽이 이길까요? 제 돈은 지난 15년간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 겪으며 좋은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들이고 규모도 꽤 큰 편입니다. 당신의 돈은 전쟁에 처음 참여했고 자신이 사용할 무기 하나 없는 상황이며 규모도 작습니다. 당연히 제 돈이 이깁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당신이 반드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당신의 병사에게 쥐어줄 무기를 선택해야 하고 손에 익을 때까지 작은 전투를 하며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 실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뒤 모르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승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 섣불리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투자는 얼마 가지 못해 대부분 망하게 됩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고 얻는 수익은 전부 독이다. 많은 상담을 하며 만난 사람 중에
크게 돈을 잃었던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잘 모르는 채로 돈을 벌었고 그 기억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입니다. 모르고 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손해가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또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될 준비를 먼저 하고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시장은 늘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의 자녀, 당신 자녀의 자녀가 자라서 투자를 할 때도 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투자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얼마나 준비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주식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코스피가 2배가 되면 분명 돈을 벌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폭락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2배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바로 주식을 멈출 건가요? 앞으로 코스피가 2배가 될지 폭락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고 당연히 저도 모릅니다. 그 어떠한 전설적인 투자자도 알지 못합니다. 오르내림을 예측하여 주식을 한다거나 특정 시기에 주식을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든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전업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든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든 저는 모든 상황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앞뒷면을 마치듯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에 베팅하여 일시적으로 돈을 버는 건가요? 아니면 동전에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상관없이 꾸준히 돈을 버는 건가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제야 사람들이 진짜 질문을 합니다. 대표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기가 아닌 방법을 묻는 바로 이 질문이 당신에게 필요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늘 돈을 원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수익이 나는 돈과 영원히 수익이 나는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원한 돈을 가진 사람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코스피가 오르든 떨어지든 불경기가 오든 말든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든 말든 꾸준히 돈을 법니다. 그들이 모든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미리 자신만의 계획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버는 영원한 돈을 우리는 부라고 합니다. 누구나 영원한 돈을 원합니다. 누구나 부를 원하죠. 부는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저는 그 계획을 돈의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스스로 수립하고 수정하며 성장하는 사람. 돈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돈의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부는, 당신이 원하는 영원한 돈의 실체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전혀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준비한다면 모든 시기가 당신에게 돈을 벌 기회가 됩니다. 돈의 시나리오는 많은 걸 알 때가 아니라 한 가지를 깊게 알아갈 때 만들어집니다. 돈의 시나리오가 생기면 그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이 명확해집니다. 행동은 성과로 이어지고 성과가 반복된다면 이제 당신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당신만의 영원한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제가 지난 10년간 만든 돈의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오직 자기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현재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계획을 어떻게 성장시켜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 얘기할 것입니다. 1953년 예일대학교에서는 졸업생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종이에 써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3%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했고 97%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20년이 지나고 추적 조사를 해보니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목표를 종이에 작성했던 3%의 사람들 재산의 합이 목표를 종이에 적지 않았던 97%의 사람들 재산의 합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반드시 자신만의 목표를 자신만의 노트에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목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 꿈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벽에, 주변의 시선에,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느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만큼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당신의 나이가 어떻든 10년 단위로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삶을 그려보세요. 이 순간만큼은 현실과 환경을 고려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의 나이가 30대라면 40대 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치지 말고 어떤 곳에서 살 건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닐 것인지, 어떤 시기와 가방을 들고 다닐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사진도 찾아서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그 금액이 당신만의 목표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은 당신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목표에 따라 당신의 모든 계획은 새롭게 구성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하기에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난 뒤 지도를 펼친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현재 내가 지도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지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인지 차를 타야 한다면 대중교통이 있는지 렌트를 해야 하는지 혹은 차를 사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 저는 반드시 한 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바로 재무 설문지를 스스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며 정확하게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만 저 또한 최선의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정확히 알지 않고서 시작하는 모든 일은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단순한 자기계발이라면 시간을 낭비하고 끝날 일이지만 투자와 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을 모른 채 받아들이는 모든 투자법은 언젠간 자신을 최악으로 이끌어버립니다. 최근에 상담한 사례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담자는 개인 법인을 만들어 제법 많은 대출을 끼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외지에 속하는 지역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과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구매 시기는 2019년 말쯤이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하는 부동산 교육을 듣고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에 투자하신 것인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라며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강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임장을 해본 뒤 물건을 구매하신 거냐고 물어보니 카페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찾아보니 그 강사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시기에 다세대 주택과 빌라에 투자하여 꽤 많은 수익을 올렸던 투자자였습니다. 문제는 그 강사는 지방에 투자한 적이 없던 사람이고 관련된 글도 모두 수도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었죠. 서울에서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싸게 구매하여 리모델링하거나 금매나 경매로 나온 물건을 구매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싸게 팔리지 않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면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적고 이를 활용해서 가격이 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리적 특성상 투자 손실 위험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특히 지방에서도 중심지로 포함되지 않는 곳에서는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지방의 수용 가능 인구가 서울과 많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지역이 많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시작한 이 사람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옆에 신축 원룸이 들어오자 자신의 원룸 절반 이상이 공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젠가는 건물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월세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공실이 절반이 넘어가면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 추가 대출을 해야 하고 매달 마이너스 지출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신축만큼 리모델링을 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싸게 월세를 받자니 월세를 받기 위해 쓸 시간이 자신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는 투자 지역에 맞춰서 다른 시각으로 투자해야 함에도 그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싸게 나온 것에만 초점을 맞춰 적합하지 못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겨우 덧셈과 뺄셈을 익힌 초등학생에게 삼각함수와 미분, 적분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은 결국 수학을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수준 높은 지식과 투자 전략을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정보 접근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이런 환경이 시나리오를 완성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당신이 수준 높은 지식과 투자 전략을 소화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당신의 전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상담을 할 때 환경, 성향, 나이, 현재 돈의 크기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상담자의 상황을 규정합니다. 이 중에서 환경과 성향은 변동 변수라 변할 수도 있고 극복 가능한 것이며 나이와 돈의 크기는 고정 변수라 변할 수 없기에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이란 직업, 결혼, 자녀 유무, 거주 지역, 지식 수준 등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과거보다 훨씬 적은 시간으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불리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점차 극복되는 추세이기에 과거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중요한 환경적 요소를 하나 뽑자면 결혼 여부입니다. 결혼과 이혼의 차이가 정서적, 경제적, 시간적 여유 여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창업과 주식 투자를 모두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을 추천하며, 결혼을 했고 특히 육아를 하는 상황이라면 창업과 주식 투자 중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성향입니다. 투자자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후천적 기질을 의미합니다. 우선 당신이 돈을 대하는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다음 주에 나에게는 어떤 보수를 주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좋은 곳으로 여행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1번. 나는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1살이라도 젊을 때 좋은 곳에 여행을 많이 가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번. 여행도 좋지만 중요한 일을 마치고
속 편하게 나중에 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1번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현재에 충실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를 개척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현실에 충실하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익에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투자 성향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비교적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 투자를 선호합니다. 투자 방법은 아껴서 잘 살자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살자라는 말을 더 좋아하므로 저축에 소홀하여 훗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로 저축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 상품은 많은 시간과 돈을 한 곳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 상품이 좋습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예금, 적금, 강제성이 있는 장기 연금 상품과 펀드가 투자 상품으로 적합합니다. 돈 공부법은 부동산, 주식 투자, 창업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시작한 창업이나 투자로 오랫동안 공들여 모은 자산을 한 번에 날리기도 합니다. 투자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자신에게 허용된 자산의 10에서 20% 미만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천천히 모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2번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늘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삶의 연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위해 열심히 찾고 노력합니다. 진취적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현재를 열심히 사는 부류입니다. 현재의 직업이 무엇이든 새로운 걸 갈망하고 늘 부업을 꿈꾸며 투잡의 세계를 동경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투자 성향은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고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투자 방법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 덕분에 빨리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돈만 투여하는 경우에는 잦은 손실이 모여서 큰 손실을 만들거나 너무 다양한 것을 배우려는 욕심에 아는 것은 많지만 깊이가 없어 허송세월했다가는 생각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처를 두루 섭렵하기보다는 욕심을 낮춰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투자처를 찾아 오랫동안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 상품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에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창업, 영업, 주식 투자 등에 오랜 시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 공부법은 아직 확실한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면 처음에는 다양하게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투자처라는 확신이 들면 거기서부터 자신의 경험과 기준을 더해 시나리오를 작성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성향에 따라 투자 방법과 상품, 그리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은 다르지만 사람들을 오랜 시간 관찰한 결과 이 성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8년간 주식 교육을 하며 사람의 성향은 직접 투자를 경험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 투자자로서의 성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노력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 투자 성향이 바뀌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안정적인 사람이 이성을 잃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무서움을 배워 소극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일단 안정적으로 상위 3% 수준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갖게 되면 더는 자신의 성향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수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3%는 결코 적극적인 투자법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3%는 안정적인 방법으로 회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여 그 성향에 맞는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장하면서 투자 성향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3% 안에 들어가기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성향을 대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자신만의 돈의 시나리오도 그때그때 바뀔 것입니다. 훗날 성향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의 현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두 가지 성향에 따른 상황을 정리해 보았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나이입니다. 대부분 어린 나이일수록 길게 보는 투자 상품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젊을수록 짧은 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투자 상품을, 나이가 들수록 길게 보는 투자 상품을 공부해야 합니다. 투자는 늘 실패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젊으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확률이 높지만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제약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 어설픈 실력으로 전 재산을 날려버린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최대한 줄이고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풍족합니다. 이 자산을 단순히 안정 제한적인 투자에 소모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 큰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풍족한 시간을 큰 부를 안겨줄 투자 방법을 개발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교수님들의 요청으로 모교에서 강연을 하는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취업 준비와 공무원 시험도 좋지만 지금 당장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주식이든 직접 공부하고 가능하다면 소액이라도 직접 투자를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투자 상품에 대한 감을 익히고 자기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오직 어린 나이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투자 방법을 개발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단 한 가지의 무기를 찾아야 합니다. 20, 30대부터 돈을 공부하며 성장했다면 40대에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무기 한 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50대가 넘어가면 안전한 투자 방식을 제외하고는 공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실패가 비교적 두렵지 않은 시기에는 실패하더라도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투자물을, 실패가 무겁게 다가오는 시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적은 투자물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돈의 크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의 크기가 투자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돈이 적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돈이 돈을 번다는 말입니다. 투자자로서 투자 격언 중 가장 잘못된 말을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말을 꼽습니다. 물론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 10%의 이익을 얻을 때 1,0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1억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은 손해 역시 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돈의 크기가 아니라 10%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투자법, 즉 시나리오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투자 실력과 성과를 만드는 힘은 결코 자본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진 사람보다 더 빨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법을 익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쓴다면 투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적은 돈으로 많은 투자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큰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그 돈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조금의 수익이 나기라도 하면 바로 본격적인 투자에 뛰어들어 큰 손실로 끝이 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반면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적은 돈으로 시작합니다. 손실이 났을 때의 아픔도 가진 자산이 적기에 더욱 크게 와닿습니다. 좀 더 절실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성장을 더 빨리 촉진합니다. 환경과 성향, 나이와 돈에 따라 돈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은 각기 다릅니다. 때론 모든 요소가 투자하기에 최악으로 구성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가령 결혼을 했는데 생활비와 자식들의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여 시간은 없고 투자는 잃는 두려움이 너무 커 시작도 못하며 나이는 이미 50대를 바라보고 모은 돈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시나리오 지피를 접어야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상담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0대의 나이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는데 처음에 저를 찾아와 교육을 신청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분에겐 잉여 자금도 거의 없었고 모아둔 자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작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자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비가 저렴하지도 않았고 교육을 듣고도 올바르게 공부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주택마저 날려버리거나 실력이 없는데도 담보대출을 해서 투자 원금을 높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에 거절을 했었죠. 그때 이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부자 되려는 욕심은 없어요. 그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 제대로 공부도 못해보고 지금 힘들게 일하는 내 자식들에게 좋은 지식과 경험을 전해주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분은 교육을 들었고 소액으로 1년간 매매를 진행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저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연락할 때마다 매매 일지를 보내며 지난 5년간 자신이 올바르게 매매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매달 한 번씩 자녀들을 불러놓고 주식을 함께 공부하면서 매월 갯돈처럼 30만 원씩 모아 투자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그 상황에 맞는 투자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설사 그것이 지금의 자신이 아닌 미래의 자식들을 위한 것일지라도 그 과정은 충분히 의미가 있음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현재를 파악해 투자 공부를 하고 자신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가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자격을 불문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 역시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시나리오를 만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김종봉 자갈 현열 저자의 돈 공부는 처음이라와 돈의 시나리오와 함께 했습니다. 돈 공부는 처음이라 라는 책은 재테크에 관해 잘 모르는 분들의 시야를 넓히고 자산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책이었다면 돈의 시나리오는 더 나아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해야 하는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제목이 돈의 시나리오이지만 한때는 저에게 삶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아주 좋은 참고가 되었던 책입니다. 사실 요즘은 기본적인 준비 없이 유튜브나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만을 통해 무작정 투자 시장에 뛰어들어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함께한 책들은 투자를 아예 모르는 분, 투자에서 손해만 보셨던 분, 올바르게 자신만의 돈 버는 방법을 찾고 싶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두 책 모두 가독성도 좋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도 초보 투자자들,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분들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저는 재테크로 잘 읽은 책 하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책들이에요. 이 글들의 감성도 딱딱하지 않고 참 좋아서 주기적으로 재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는 투자를 외면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모르고 투자에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돈에 대한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차근차근 이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